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남동 언덕 위에 고립된 성운그룹의 저택 창문으로 거센 빗줄기가 들이치며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강진우는 저택 지하에 위치한 광활한 대련장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호흡은 방금 끝난 격렬한 대결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성운그룹 보안팀장이 팔이 뒤틀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진우의 입가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고급 목재 바닥 위로 떨어져 네온 조명 아래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가의 피를 닦아내며 흐트러진 셔츠 깃을 단정하게 정리함으로써 경호원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이자 이 저택의 총괄 집사인 김 실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류층 특유의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와 정성스럽게 접힌 하얀 손수건을 건넸고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며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의 눈빛은 겸손한 태도 뒤에 숨겨진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지난 15년간 자신이 찾아 헤매던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도윤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그는 아우라 그룹의 대표라는 신분을 철저히 지우고 오직 주먹과 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을 가진 용병 출신 경호원으로 위장해 있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저택의 메인홀로 이어지는 긴 복도가 드러나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묘한 압박감을 주는 침향 냄새가 흘러나왔다. 진우는 김 실장의 뒤를 따라 걸으며 수백 년 된 골동품과 값비싼 유화들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갔지만 그 화려함은 그에게 경외감이 아닌 구역질 나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위에 쌓아 올려진 것임을 알기에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걷는 동안에도 본능적으로 저택의 구조와 사각지대,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며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 나갔다. 마치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고 그 누구도 이 남자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응접실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붉은 벨벳 소파 중앙에는 성운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얼음 마녀라 불리는 윤세아가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눈동자는 한겨울의 호수처럼 차갑고 공허하여 마주하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출렁이는 모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이 그녀의 온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윤세아는 마침내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고 그 소리는 정적을 깨뜨리며 공간을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눈빛처럼 매섭고 차가웠다. 그녀는 진우의 경력이나 기술에 대해 묻는 대신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더니 타오르는 벽난로 속으로 무심하게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턱짓으로 불길을 가리키며 저 반지를 지금 당장 꺼내오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모욕적인 요구였지만 진우는 이것이 그녀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자 복종심을 시험하는 잔인한 놀이임을 즉시 파악했다. 진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성큼성큼 벽난로를 향해 걸어갔고 그 모습에 김 실장조차 당황하여
입을 벌렸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쳐왔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맨손을 집어넣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들 사이에서 반지를 찾아냈다. 살이 타는 냄새와 고통이 신경을 자극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반지를 쥔 채 손을 빼냈다. 그을음이 묻고 붉게 부어오른 손바닥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는 불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새아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마치 기사가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두 손으로 반지를 바쳤다. 윤세아는 진우의 화상 입은 손과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처음으로 무표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동요를 내비쳤다. 그녀의 인생에서 자신의 변덕스러운 명령에 이토록 무모하고 헌신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차가운 손가락으로 진우의 손바닥에서 반지를 집어들고는 다시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 실장에게 고개짓을 하여 진우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비록 손은 욱신거렸지만 그는 성운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거센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을 때 진우는 검은색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침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빗줄기를 뚫고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과는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낡은 별관 건물을 향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과거 성운그룹이 후원한다는 명목하에 데려온 아이들이 머물던 장소였고 그의 여동생 역시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우는 녹슨 자물쇠를 능숙하게 해제하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어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내부로 들어섰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별관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십수년 전의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낡은 철제 침대들과 주인을 잃은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광경은 진우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벽에 그려진 낙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들을 보며 그는 이곳에 갇혀 있었을 아이들의 절망과 그리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색이 바랜 플라스틱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그것은 고아원 시절 그가 여동생 지수의 생일 선물로 동전을 모아 사주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진우는 머리핀을 집어들고 주저앉아 오열할 것 같은 충동을 억누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그의 여동생이 분명히 이곳에 존재했었으며 성운 그룹이 그녀의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눈빛은 맹수와 같은 살기로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를 입고 윤세아의 방문 앞에서 대기하며 경호원으로서의 첫 임무를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갔다. 진우는 그녀의 등 뒤를 따르며 이 여자가 자신이 파괴해야 할 가문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지만 동시에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고독감의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수많은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교감하지 못하는 철저한 이방인처럼 보였다. 성운 그룹 본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윤세아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업무 전화를 처리하며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태블릿 화면 속의 숫자와 그래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지친 기색을 훔쳐보며 재벌가의 상속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가혹한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팽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과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자신과 여동생의 모습을 연상케 하여 묘한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오후 스케줄은 자선 파티 참석이었고, 연 회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윤세아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겉으로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지만 뒤에서는 그녀의 냉혹한 경영 방식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주위의 동태를 살폈고 그녀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을 감지해냈다. 파티 도중 웨이터로 위장한 한 남자가 고의적으로 세아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으려 했을 때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다. 뜨거운 액체가 진우의 등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세아의 상태부터 살폈다. 윤세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진우의 젖은 등을 바라보았다. 주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 남자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강도윤이라는 이 남자는 달랐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체온과 헌신적인 보호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고 진우는 화상을 입은 등이 쓰라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뒷좌석에 앉은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구급 상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직접 구급 상자를 찾아 진우에게 건넸다. 치료하라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거울을 통해 그녀와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책상 위에 놓인 나비 머리핀을 바라보았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원수의 딸을 지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윤세아는 분명 증오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보이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고독은 자꾸만 그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머리핀을 주먹 쥐고 다짐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오직 진실을 밝혀내고 여동생을 찾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라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밤의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진우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등에 감린 붕대를 확인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화상의 쓰라림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윤세아가 건네준 구급 상자의 무게감과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찰나의 온기였다. 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본분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잠입한 스파이이자 가면을 쓴 침입자였고 그녀는 그가 무너뜨려야 할 적의 딸이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친 세아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진우가 의자를 빼줄 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출근길 차 안에서 세아는 평소처럼 서류에 파묻혀 있었지만 간간히 백미러를 통해 진우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다시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다. 진우는 모른 척 운전에만 집중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심경 변화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성운그룹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이사회의 긴장감이었다. 세아의 삼촌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윤상훈이 그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진우는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들과 세아의 냉철하지만 외로운 반박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밖으로 나온 세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오후 일정인 신축 쇼핑몰 공사 현장 시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다. 진우는 그녀의 날카로움이 타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임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아우라 그룹의 CEO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상훈이 제기한 문제들이 교묘하게 조작된 함정임을 간파했다. 그는 경호원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조언은 할 수 없었지만 우회적인 질문을 던져 세아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했다. 공사 현장은 원은 날씨 탓에 바닥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인부들의 움직임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안전모를 쓴 세아가 현장 소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구조물을 살피는 동안 진우는 매의 눈으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스캔했다.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고 특히 현장 인부들 사이에 섞여 있는 낯선 사내들의 수상한 눈빛이 거슬렸다. 그들은 작업을 하는 척하며 세아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고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단순한 인부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세아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 내부로 들어서려 할 때 진우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동선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세아가 진우의 갑작스러운 제지에 의아해하며 반박하려던 순간 머리 위에서 섬뜩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철제빔을 지지하던 와이어가 끊어지며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이다. 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아의 허리를 낚아채며 몸을 날렸고 두 사람은 거친 바닥 위로 뒹굴었다. 쾅 하는 엄청난 소음과 함께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불과 몇 초 전까지 세아가 서 있던 자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진우의 품에 안겨 있는 세아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먼지가 가라앉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진우는 세아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재벌가 상속녀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진우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등을 토닥였고 그 순간 세아는 무의식적으로 진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그에게 의지했다. 현장 관계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진우는 그들을 제지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끊어진 와이어의 단면은 낡아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역력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히터를 틀어 실내 온도를 높이고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지만 그녀는 멍한 눈으로 물병만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느냐고 물었다. 진우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가족을 찾기 위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녀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와 시선을 맞추며 당신이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저택에 도착한 후 세아는 평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신의 방으로 틀어박혔다. 그녀는 진우에게 오늘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령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방문 앞을 지키며 복도 끝 어둠 속을 응시했다. 오늘 있었던 사고가 윤상훈의 지심이 분명했고 이것은 성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우는 자신의 여동생 또한 이러한 추악한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어딘가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잠입 수사를 넘어 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함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세아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그녀의 서재로 잠입했다. 경호원으로서의 의무와 복수자로서의 목적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여동생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금고의 보안 코드를 해제하고 그 안에 보관된 기밀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서류들 사이에서 그의 눈길을 끈 것은 15년 전 날짜가 적힌 낡은 파일이었다. 프로젝트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은 그 파일에는 당시 성운그룹이 운영하던 보육원 아이들의 명단과 입양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넘기던 진우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 고정되었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강지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가 윤세아의 대역으로 선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어릴 적 병약했던 세아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 있는 동안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추기 위해 자신과 닮은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역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후 처리 결과라는 항목에 폐기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다는 점이었다. 진우는 입을 틀어막으며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삼켰고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서재 밖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진우는 황급히 서류를 원위치시키고 금고 문을 닫았다. 문이 열리며 잠옷 차림의 세아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몽롱한 눈빛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곳에 있는지 의심하는 대신 악몽을 꿨다며 어린아이처럼 그에게 다가와 안겼다. 진우는 자신의 품에 안긴 원수의 딸을 밀어내야 마땅했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동시에 방금 본 팩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혀 그를 괴롭혔다. 진우의 눈동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더욱 깊어진 증오로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어젯밤 서재에서의 예기치 못한 포옹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했다. 강진우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금고에서 발견한 프로젝트 해바라기라는 문건의 잔상으로 어지러웠다. 자신의 여동생이 윤세아의 대역으로 이용당하다가 폐기되었다는 끔찍한 기록은 그가 윤세아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흔들리게 만들었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이 여동생의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허상이라는 생각이 들자 치밀어 오르는 증오심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기에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그녀를 수행해야만 했다. 윤세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진우의 딱딱한 태도에 내심 서운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세아는 어젯밤 악몽에서 깨어나 진우의 품에 안겼던 순간 느꼈던 안도감과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다. 차가운 얼음성에 갇혀 살던 그녀에게 진우는 유일하게 온기를 나눠준 존재였고 그로 인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우에게 말을 걸어보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오직 복수의 칼날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었다. 그는 윤세아를 보호하는 것이 여동생의 흔적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그녀를 향한 증오와 보호 본능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한편 성운그룹 부회장실에서는 윤상훈이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노려보며 분노를 사기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강도윤이라는 경호원의 기민한 대처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 높은 해결사들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윤상우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 밤 윤세아가 참석하는 비공개 자선 경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기에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처리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자선 경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시야는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도로 위에는 짙은 안개까지 깔려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주변의 동태를 살폈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다. 평소보다 지나치게 한산한 도로와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에 뒤처진 건 모두가 계획된 함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돌았지만 그 순간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진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고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굉음과 함께 간신히 트럭 앞을 비껴가 멈춰섰다. 윤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앞 좌석 등받이를 붙잡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트럭 뒤와 도로숲길에서 검은 우비를 입고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차를 포위해 오기 시작했다. 진우는 침착하게 차 문을 잠그고 세아에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가 품 안에서 신축성 경찰봉을 꺼내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경호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보이는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진우가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가자 사내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고통 섞인 비명으로 바뀌었고 빗줄기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이 연이어 울려 퍼졌다. 진우는 상대의 공격을 간결한 동작으로 피한 뒤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살인 기술을 익힌 특수 요원처럼 치명적이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고 달려드는 적들의 팔을 꺾고 다리를 부러뜨리며 무자비하게 제압해 나갔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세아는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입을 막은 채 숨을 죽였다. 윤세아의 눈에 비친 강진우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춤추는 사신과도 같았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셔츠가 근육질의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꿈틀거리는 등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세아는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그에게서 묘한 전율과 함께 강렬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토록 처절하게 싸워준 적은 없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칼을 꺼내 들고 진우의 복부를 노리며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그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내는 대범함을 보였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우는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를 빗물이 고인 바닥에 처박았다. 진우는 사내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로 배우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포에 질린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회장의 비서실장이 시킨 일이라고 실토했고 진우는 그를 기절시켜 길가에 던져버렸다.
그는 찢어진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를 빗물에 대충 씻어내고 다시 차로 돌아왔다. 차 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의 표정은 방금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평온했다. 온몸이 빗물과 흙탕물로 젖어 있었고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세아의 안전부터 확인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상처난 손을 감싸주려 했지만 진우는 괜찮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세아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아당겨 지혈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우는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가만히 그녀에게 손을 맡겼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그의 손 위로 세아의 따뜻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진우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세아는 그를 자신의 개인 의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전문적인 의료 도구를 꺼내 능숙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해 그의 찢어진 손바닥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치료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빗소리만이 창밖을 두드리며 정막을 메우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치료에 열중하는 세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원수의 딸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모순적이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걱정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치료가 끝난 후 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밤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윤상훈 부회장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고 그것은 곧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금고에서 보았던 문건 속 팩이라는 단어와 오늘 암살자가 흘린 단서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팩이라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 즉 신분을 감추고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는 윤상훈이 후원하는 비공식적인 시설들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중 서울 외곽의 외딴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윤세아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삼촌인 윤상훈을 마주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어젯밤의 습격이 삼촌의 지심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기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윤상훈은 세아의 뒤에 서 있는 진우가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윤상훈과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으며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세아의 허락을 구하고 잠시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는 어젯밤 추론해낸 요양병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며칠 내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세아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다. 윤상훈이 이 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세아의 경영자질을 문제 삼으며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세아는 홀로 거대한 회의실에 앉아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받아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줄 기사 강진우가 부재 중이었다. 진우가 돌아왔을 때 세아는 텅 빈 사무실 소파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진우가 다가가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구원자를 바라보는 듯한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왜 이제야 왔느냐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말 속에는 그가 곁에 없어서 두려웠다는 고백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는 곁을 비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약속은 경호원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선 한 남자로서의 다짐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한번 저택의 비밀 공간으로 향하는 대신 자신의 진짜 정체인 아우라 그룹의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는 윤상훈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는 동시에 요양병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모니터 화면 위로 떠오르는 요양병원의 도면을 바라보며 진우는 확신했다. 그곳에 자신의 여동생이 있든 혹은 그녀의 행방을 아는 결정적인 증인이 있든 그곳이 바로 진실의 종착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들은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저택을 감싸고 있던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남겨진 침묵의 무게는 폭풍 전야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긴박했던 사건들과 외부의 위협은 역설적으로 강진우와 윤세아를 물리적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묶어두는 계기가 되었다. 윤세아는 서재 창가에 기대어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정원을 순찰하고 있는 진우의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 뒷모습을 쫓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갈망과 혼란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겼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강렬한 전율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어떤 감정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태도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그 너머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철벽과도 같았다. 정원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진우는 서재 입구에 서서 윤세아에게 보고를 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한 가면을 벗어던진 채 지독히도 고단하고 외로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고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호원으로서의 예의를 갖추며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타닥거리는 벽난로의 장작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윤세아는 잔을 들어 단숨에 위스키를 들이켰고 알코올의 기운을 빌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된 존재인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진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여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살아남은 원수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잔인하게 학대받아온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녀가 털어놓는 외로움의 깊이는 진우가 고아원에서 느꼈던 그것과 닮아 있었기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주머니 속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를 향한 연민은 곧 여동생에 대한 배신이었고 복수를 위해 이곳에 들어온 자신의 초심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이었다. 그는 짐짓 차가운 목소리로 시간이 늦었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우에게 다가갔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줄 때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릴 때마다 내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아느냐고 묻는 그녀의 고백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자신의 얼어붙은 삶에 유일하게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입을 맞추려 다가왔다. 그것은 오만했던 재벌가 상속녀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남자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입술이 닿기 직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밀어냈고 서재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며 자신은 돈을 받고 고용된 경호원일 뿐이며 그 이상의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지만 그 말을 내뱉는 그의 심장 또한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운명이었고 만약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그녀가 받게 될 상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야만 했다. 거절당한 윤세아는 충격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그렁그렁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진우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고 독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독설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비명과도 같았다. 진우는 그녀의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받아내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다시는 선을 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정중히 사과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진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섰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녀의 체온과 떨림이 손끝에 남아있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억지로 그 감정을 지워내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강도윤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강진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나약해진 마음을 채찍질했다. 그는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장에게 연결을 시도했다. 이제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그를 압박해왔다. 정보팀장으로부터 전송된 암호화된 메시지는 진우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확인시켜 주었다. 성운그룹의 비밀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과 15년 전 보육원 아이들이 이송되었던 경로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 발견된 것이다. 그곳은 경기도 외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해바라기 요양원이라는 시설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성운그룹의 어두운 비밀들을 처리하는 수용소와 다름없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그곳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설 경비업체에 의해 철통같이 경비되고 있었다. 진우는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여동생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고 고용인들조차 숨을 죽이며 눈치를 살폈다. 식사 자리에 나타난 윤세아는 진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시선 한 번 주지 않았고 업무 지시조차 비서를 통해 전달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짙게 가린 채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로 일관했다. 진우는 그녀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지켰지만 두 사람 사이에 단절된 교감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를 훔쳐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오후 일정이 취소되자 세아는 일찍 저택으로 복귀했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하고 오늘 밤 요양원에 잠입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장비와 마취총,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소음기 장착권총을 준비했다. 이번 잠입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여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구출까지 감행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운그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그것은 곧 윤세아와의 영원한 파국을 의미했다. 하지만 여동생을 지옥 같은 곳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불들이 하나둘 꺼지자 진우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은밀하게 빠져나갔다.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지 않고 저택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간 뒤 그는 어둠을 가르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복잡했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고 오직 목표물만을 향한 집중력이 살아났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산길은 험하고 구불구불했지만 진우의 능숙한 운전 솜씨로 빠르게 주파해 나갔다.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요양원은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진우는 오토바이를 숲속에 숨기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요양원 담장에 접근했다. 예상대로 경비는 삼엄했고 곳곳에 적외선 감지기와 CCTV가 설치되어 사각지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분석했고 교대 시간을 틈타 담장을 넘는 데 성공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환기구를 뜯어내고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덮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3층 격리병동으로 추정되는 구역의 천장에 도달한 진우는 격자무늬 창살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병실 안은 삭막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침대 위에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내려와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환자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속에서 강지수라는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입소 날짜와 신상 정보가 불명확한 환자들의 리스트가 눈에 띄었다. 그중 식별 번호 404라는 환자의 특이사항에 적힌 메모가 진우의 심장을 태게 만들었다. 과거 기억 상실, 특정 물건 납입 모양에 대한 집착 증세 보임. 그것은 분명 그의 여동생을 가리키는 단서였다. 진우는 404호 병실을 찾기 위해 복도를 이동하던 중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급히 비품 창고로 몸을 숨겼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경비병들은 단순한 사설 경비원이 아니라 윤상훈 부회장이 고용한 전문 용병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무전기로 누군가 침입했다는 신호를 주고받으며 수색 범위를 좁혀오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발각되었음을 직감하고 정면 돌파를 각오하며 무기를 점검했다. 하지만 그때 병원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는 404호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한 소녀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진우는 한눈에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지수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손에는 낡아빠진 종이약 하나를 소중하게 쥐고 있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야라고 이름을 부르자 소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가 다가가려 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맞춰 복도 밖에서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진우는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문을 막아서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효했다. 같은 시각 저택에 홀로 남겨진 윤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해고를 통보하든지 결판을 내고 싶었지만 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미처 치우지 못한 요양원의 지도와 작전 계획이 그려진 메모가 남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찢어진 가족 사진 반쪽이 놓여 있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고 사진 속 어린 소년이 안고 있는 아기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우의 얼굴과 묘하게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며 지금 위험한 곳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신감과 걱정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그녀는 전화를 들어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차량 대기를 지시했다. 진우는 좁은 병실 안에서 몰려드는 용병들을 상대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이 다치지 않도록 그녀를 등 뒤에 숨긴 채 주먹과 다리를 휘두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고 테이저건의 전기 충격이 그의 몸을 강타하며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뒤돌아보며 여동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고 용병 중 한 명이 진우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가격했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진우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절망감과 함께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병실 문 너머로 걸어 들어오는 윤상훈의 비릿한 웃음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고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백열등 불빛은 의식을 되찾은 강진우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는 자신이 굵은 밧줄로 의자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입안에는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비릿한 피맛이 감돌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눈앞에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윤상훈 부회장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 뒤로는 무장한 용병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윤상훈은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진우를 비웃듯 내려다보았고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치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틀어 밧줄을 풀려 했지만 이미 약물에 취한 근육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격심한 통증만이 전신을 강타했다. 윤상훈은 진우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진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좌우로 돌려보며 상품을 감정하듯 굴욕적인 시선을 보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인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진우 회장이 이런 꼴로 내 발밑에 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짜릿한지 모르겠다며 그는 조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의 눈동자가 분노로 크게 흔들렸고 윤상훈이 이미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윤상훈은 진우의 주머니에서 압수한 위성 전화기와 신분증 위조 서류들을 눈앞에 흔들며 너의 그 완벽한 연극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구둣발 소리와 함께 윤세아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윤상훈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진우와 그를 비웃고 있는 삼촌의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의 상황보다 더 끔찍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윤상훈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세아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는 척하며 진우를 손가락질했고 이제야 너를 홀린 저 쥐새끼의 가면을 벗길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아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고 진우는 차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윤상훈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세아에게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세아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강진우의 진짜 프로필과 아우라 그룹 CEO로서의 활동 내역,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성운 그룹에 접근하기 위해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진우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고 배신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묵묵하고 헌신적인 경호원 강도윤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경쟁 회사의 회장이자 기만적인 침입자 강진우만이 그곳에 존재했다. 세아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진우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절규했지만 진우는 끝내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고 그것은 세아의 가슴에 꽂힌 비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윤상우는 이 상황을 즐기며 기름을 붓듯 저놈이 너에게 접근한 것은 우리 그룹의 기밀을 빼내고 너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흔들기 위함이었다고 이간질했다. 그는 진우가 너를 사랑한 척 연기했을 뿐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 그 말은 세아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세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점차 차갑게 말라갔고 그 자리는 증오와 경멸로 채워졌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세아를 바라보았고 억울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눈빛으로 호소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아우라 그룹의 회장인 것은 맞지만 그녀를 향한 감정만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끝까지 차오른 말들은 윤상훈이 인질로 잡고 있는 여동생의 안위를 생각하며 다시 삼켜야만 했다. 지금 여기서 감정에 호소해봤자 윤상훈의 비웃음만 살 뿐이고 여동생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당신 같은 재벌 3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이유가 있다고 차갑게 내뱉으며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다. 그것이 그녀를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서 밀어내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진우의 차가운 말에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조했고 눈앞의 남자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윤상훈에게 뒤처리는 알아서 하라고 차갑게 쏘아붙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우의 가슴 한구석도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감상을 사치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가 떠났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과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윤상훈은 세아가 나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용병들에게 진우를 처리하라고 손짓했다. 그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남기고 유유히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용병들이 진우를 둘러싸며 무기를 꺼내 드는 순간 진우는 숨겨두었던 흉터투성이의 야수 본능을 깨웠다. 그는 묶여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뒤에 있던 용병의 명치를 의자 등받이로 가격하며 순식간에 난장판을 만들었다. 밧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기민했고 살기 어린 눈빛은 주변을 압도했다. 당황한 용병들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고통을 무시하고 뼈가 부러질 듯한 힘으로 밧줄을 끊어내며 포효했다. 진우는 부러진 의자 다리를 무기 삼아 용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의 공격은 화려한 무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처절한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좁은 지하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타격음으로 가득 찼고 진우의 흰 셔츠는 다시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고 도망치려는 윤상훈을 향해 발포했지만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철문에 박혔다. 겁에 질린 윤상훈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고 진우는 그를 쫓으려 했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추가 병력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는 이를 갈며 지하실 환풍구를 향해 몸을 날렸고 빗발치는 총탄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옥 같은 요양원 시설을 탈출한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숲속을 달렸다. 빗물과 진흙이 뒤범벅이 된 채 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산 아래 숨겨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아우라 그룹 보안팀을 호출했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동이 트고 헬기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경호원 강도윤은 죽었고 아우라 그룹의 제왕 강진우가 부활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서울의 금융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휩싸였다. 실종설이 돌던 아우라 그룹의 강진우 회장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그의 모습에서는 며칠 전의 상처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카롭게 빗어넘긴 머리와 차가운 무태 안경 뒤로 번뜩이는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성운 그룹의 불법적인 경영 행태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선전포고했고, 이는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했다. 화면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상훈은 공포에 질려 손을 떨었고, 윤세아는 배신감과 증오로 입술을 깨물었다. 진우는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성운 그룹 사옥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성운 그룹을 공중분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인수합병 계획안과 주가 조작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윤세아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음을 알렸지만 그는 차갑게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며 그가 휘두르는 칼날에는 자비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든 낡은 머리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되찾고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한편 윤세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 속 강진우를 노려보며 치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사랑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수치심에 몸서리쳤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아우라 그룹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지시했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차갑고 독해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산산이 조각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머물던 자리는 이제 서로를 향해 겨누는 총칼이 되어 붉은 선혈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비밀리에 소집된 그림자 부대에게 명령을 내렸다. 목표는 성운 그룹의 모든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윤상훈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윤상훈이 스스로 여동생의 위치를 토해내게 만들 작정이었다. 작전 지도 위에는 붉은색 마커로 타격 지점들이 표시되었고, 그것은 마치 성운 그룹의 심장에 꽂히는 화살과도 같았다. 진우는 냉혹한 목소리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서울의 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화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윤상훈은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과 자금 압박에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인 강지수를 이용하여 협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미 진우는 그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진우는 윤상훈의 자금주를 담당하던 페이퍼 컴퍼니들을 하나씩 터뜨리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윤상훈의 사무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은행들의 대출 회수 독촉과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는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 쥐었고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국을 직감했다. 전쟁은 겉으로는 기업 간의 싸움이었지만 그 본질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의 비극적인 충돌이었다. 윤세아는 회사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독하게 버텨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진우에 대한 그리움은 술로도 달래지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선물했던 작은 선인장 화분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지만 다시 주워들고 흐느껴 울었다. 진우 역시 승승장구하는 전황 속에서도 전혀 웃지 못했다. 그가 성운 그룹을 부술 때마다 세아 또한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심장도 함께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여동생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윤상훈은 최후의 발악으로 세아를 이용하여 진우를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세아에게 진우와 단판을 지으라고 부추기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지만 그곳은 함정이 설치된 폐공장이었다. 진우는
그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세아가 나온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잔인한 대결의 장으로 불러들였다. 진우는 조수석에 놓인 권총을 확인하며 엑셀을 밟았고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났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감싸 안았다. 폐공장에 깨진 창문 사이로 휘몰아치는 비바람은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며 내부의 정막을 뒤흔들고 있었다. 강진우는 차문을 열고 진흙탕 위로 발을 내디뎠고 그의 구두 끝은 이미 흙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의 자태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했다. 공장 중앙에는 윤세아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윤상훈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권총을 쥔 채 서 있었다. 윤상훈은 네가 제 발로 죽으러 올 줄 알았다며 킬킬거렸지만 진우의 눈동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직 세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함정임을 알면서도 뛰어든 불나방의 무모함이 아니라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있는 포식자의 여유로움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윤상훈에게 그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놈의 남은 인생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낮게 경고했다. 윤상훈은 진우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용병들에게 사격 개시를 명령하며 악을 썼다. 하지만 그 순간 공장 천장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검은 옷을 입은 아우라 그룹의 특수 대응팀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부신 백색광이 공간을 집어삼켰고 이어지는 소음기 장착 총기들의 픽픽거리는 파열음이 빗소리와 뒤섞였다. 진우는 혼란을 틈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세아를 의자째로 넘어뜨려 총탄으로부터 보호했다. 바닥에 쓰러진 세아는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를 감싸고 있는 진우의 단단한 품은 마치 강철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는 귓가에 괜찮냐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전장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구원이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윤상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뒷문을 통해 도주했고 남은 용병들은 진우의 부하들에 의해 하나둘씩 제압당했. 공장 안은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만이 남아 코끝을 찔렀다. 진우는 세아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결박을 풀어주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세아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의 전부라고 말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금속성 물체를 쥐었고 진우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세아는 덩그러니 남겨져 오열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아우라 그룹이 성운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성운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아우라 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이 성운의 방어선을 무자비하게 유린했다. 강진우는 집무실에서 모니터 6개를 띄워놓고 전황을 지휘하며 성운그룹의 숨통을 조여나갔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윤상훈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그를 길거리로 내몰 작정이었다. 성운그룹의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등을 돌렸고 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윤상훈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제의 분노였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윤세아는 아수라장이 된 성운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어젯밤 진우가 건네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여는 순간 화면 가득히 프로젝트 해바라기의 상세 내역과 15년 전의 의료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파일 속에는 어린 시절 백혈병을 앓았던 자신의 병상 일지와 그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에 입원했던
기증자 404의 기록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기증자의 이름은 강지수였고 그녀는 세아의 골수 이식을 위해 강제로 수술대에 올랐던 것이다. 세아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고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연장되었다는 사실에 끔찍한 전율을 느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술 이후 강지수의 처리 과정에 대한 윤상훈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였다. 장기적인 보안 유지를 위해 피실험자를 외부와 격리된 시설로 영구 이송함이라는 문구는 세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공주처럼 자라나는 동안 그녀를 살려낸 은인의 동생은 감옥 같은 시설에서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불리며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세아는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고 깨진 액정 파편이 손에 박혀 피가 흘러나왔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피 묻은 작물에 불과했음을 깨달았고 진우가 왜 그토록 자신을 증오하면서도 고통스러워했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 시각 윤상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자신의 비밀 안전가옥에 숨어 술에 절어 있었다. 그는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몰락 소식을 보며 술병을 집어던졌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윤세아가 들어왔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나약했던 조카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상훈의 멱살을 잡고 강지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쳤지만 윤상훈은 비틀거리며 낄낄거릴 뿐이었다. 그는 네가 살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라며 그깟 고아 계집아이 하나 희생시킨 게 무슨 대수냐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세아는 그의 뺨을 후려치며 당신은 인간도 아니라고 쏘아붙였고 바닥에 떨어진 윤상훈의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세아는 스마트폰의 보안을 풀고 최근 통화 목록과 위치 기록을 뒤져 윤상훈이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경기도 북부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별장이었는데 지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물이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진우의 여동생이 바로 그곳 지하 벙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세아는 윤상훈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한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윤상훈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세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매정하게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세아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강지수가 있는 곳을 알아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세아는 엑셀을 밟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 그녀는 성운그룹의 상속녀가 아니라 죄인의 심정으로 피해자 가족 앞에 서야 했고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한강공원의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대의 차가 나란히 멈춰섰고 진우와 세아는 차에서 내려 서로를 마주 보았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진우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고 세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세아는 진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과 자신이 그것도 모르고 누려왔던 삶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메모를 건네받았다. 진우는 메모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곳은 윤상훈이 비자금을 은닉하고 유사시 도피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요새와 같은 별장이었다. 그는 세아에게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짧게 말하고 뒤돌아서려 했지만 세아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저도 가게 해달라고
제가 결자해지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그녀는 애원했다. 진우는 위험하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세아의 눈빛에 담긴 결의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동료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타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지원 병력을 요청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에는 잠입이 아니라 전면적인 돌입 작전이었다. 별장은 사설 군대 수준의 무장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아우라 그룹의 최정예 보안팀과 드론 부대까지 동원되었다. 조수석에 앉은 세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 지옥문을 열고 강지수를 구해내야만 비로소 자신의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에 앉은 여자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졌다. 별장으로 향하는 산길 입구에 도착하자 진우의 부하들이 이미 집결해 있었고 중무장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세아에게도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내 등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트렁크에서 자동 소총을 꺼내 장전하며 부대원들에게 진입 명령을 내렸다. 목표는 단 하나 인질의 안전 확보와 적의 완전 제압이었다.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고 엔진 소리가 포효하며 차량 행렬이 별장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날아올랐고 별장의 외곽 경비 초소를 향해 섬광탄을 투하했다. 별장 정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가고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윤상훈의 잔당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진우가 이끄는 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추풍낙엽이었다. 진우는 선두에 서서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쓰러뜨리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세아는 귀를 찢는 총성과 화약 냄새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진우의 뒤를 따랐다. 복도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적들을 제압하며 그들은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육중한 강철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진우는 준비해온 특수 폭약으로 문을 폭파시켰다. 폭연이 거치고 드러난 지하 벙커의 내부는 호화로운 별장의 외관과는 달리 차가운 수술실과 감방들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생체 실험실을 연상케 했다. 진우와 세아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안쪽으로 들어갔고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유리 격리실을 발견했다. 그곳 침대에는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는 강지수가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 창백한 피부는 투명할 정도였다. 진우는 유리를 개머리판으로 깨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여동생의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지자 진우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지수를 끌어안았다. 세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동안 이 소녀는 이곳에서 생명력을 착취당하며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다. 그때 벙커의 스피커를 통해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리 녹음된 윤상훈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이 잡히더라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며 벙커에 설치된 자폭 장치를 가동했다고 떠벌렸다. 붉은색 경광등이 돌아가며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숫자가 벽면 모니터에 나타났고 남은 시간은 3분이었다. 진우는 지수를 안아들고 세아에게 달리라고 소리쳤다. 진우는 의식이 없는 지수를 등에 업고 전력을 다해 뛰었고 세아는 앞서 달리며 문을 열고 장애물을 치웠다. 붕괴가 시작된 건물은 여기저기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내렸고 불길이 치솟았다. 출구가 가까워졌지만 무너져 내린 기둥이 길을 막고 있었다. 진우는 지수를 잠시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세아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져와
지렛대 원리로 기둥을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왔다. 두 사람의 필사적인 힘이 합쳐져 간신히 틈이 만들어졌고 진우는 지수를 먼저 통과시킨 뒤 세아를 밀어내고 자신도 빠져나왔다. 그들이 밖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별장이 무너져 내렸다. 화염을 뒤로 하고 잔디밭에 쓰러진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우는 품에 안긴 지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고 세아는 그 옆에서 멍하니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앞으로 닥쳐올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진우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세아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밤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여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병원 창가에 내려앉았다. 강진우는 병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폭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지수는 긴 혼수 상태 끝에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잃어버린 기억과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지수가 처음 눈을 뜨고 오빠라고 불렀을 때 진우가 흘렸던 눈물은 그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모든 죄책감과 분노를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직에 복귀했지만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병실을 찾아와 동생의 곁을 지키며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빈자리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바로 윤세아의 부재였다. 윤세아는 그날의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춘 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와 지수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막대한 병원비와 위로금을 익명으로 전달했을 뿐 단 한 번도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가 느끼고 있을 죄책감의 무게를 짐작했기에 억지로 그녀를 찾지 않고 그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성운 그룹의 소식은 그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세아는 성운 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과거의 인권 유린 행위들을 스스로 검찰에 제보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썩은 환부들을 도려내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가문의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드디어 윤상훈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윤세아는 증인석에 서기 위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결의와 엄숙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명확한 어조로 윤상훈이 저지른 납치와 감금, 그리고 불법 생체 실험에 대해 증언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희생되었던 아이들에 대해 언급할 때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법정 내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재판부는 윤상훈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심판으로 기록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세아는 성운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녀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그룹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주들의 반발과 우려가 있었지만 이미 바닥을 친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결단이 유일한 해법임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집무실에서 TV 생중계로 그녀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마주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화면 속의 그녀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말로 그녀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성운그룹은 윤세아의 개혁 덕분에 윤리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다시금 재계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고, 아우라그룹 역시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수와 함께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거나 요리를 하며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을 보상받고 있었다. 지수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미술 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던 상처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수는 오빠에게 전시회 티켓 2장을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윤세아가 설립한 희망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미술 전시회 티켓이었다. 전시회장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갤러리에 마련되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진우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갤러리에 들어섰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천천히 감상했다. 그중 전시회장의 가장 중심에 걸려 있는 그림 한 점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것은 어두운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는데, 그림의 제목은 수호자였다. 진우는 그 그림이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가슴 벅차오르는 그리움에 휩싸였다. 그때 뒤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윤세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이나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감추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흰색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얼굴에는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눈빛으로 교환했다. 윤세아가 먼저 입을 열어 잘 지냈느냐고 물었고, 진우는 덕분에 잘 지냈다고 답하며 한 발자국 다가갔다. 어색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1년 전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금 단단하게 이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진우와 세아는 갤러리 정원을 함께 걸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세아는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지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설명했고, 진우는 지수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대화 도중 세아는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자신을 용서했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는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그의 말에 세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세아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1년 전 불 속에서 타버렸던 반지를 대신할 새로운 반지였지만, 이번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수수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다. 진우는 이제 경호원 강도윤도 아니고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진우도 아닌 그저 한 남자로서 당신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프러포즈했다.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진우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두 사람을 축복하듯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 그리고 가문의 원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사랑이라는 갓은 끝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거짓된 신분이나 숨겨야 할 비밀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세아 역시 그의 품에 기대어 영원히 그의 곁에 머물 것임을 약속했다. 몇 달 뒤 경제 잡지의 표지에는 두 명의 젊은 CEO가 나란히 실려 화제가 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강진우 회장과 새롭게 출범한 성운문화재단의 윤세아 이사장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기사였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재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경호원이 아니었고, 윤세아는 더 이상 얼음성에 갇힌 공주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시킨 인생의 동반자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지수가 그린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푸른 들판 위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그들 위로 노란 해바라기 꽃잎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림이었다. 그림의 한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오빠와 언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 그림은 진우와 세아의 침실 벽에 걸려 매일 아침 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다. 재벌가 소녀와 위장한 경호원으로 시작된 그들의 기묘하고도 위험했던 로맨스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의 결실을 맺으며 영원한 행복 속으로 녹아들었다.